딱 한 번에 끝내보죠.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의미. 재고자산은 판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라는 건 우리 회사라고 했습니다. 당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판매 목적은 아니고요. 생산 과정에 투입되거나 투입할 예정인 것도 모두 다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했죠. 막 제 옛날에 친구 중에 막 그 뭐야 옷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맨날 막 그래요. 막 나 지금 재고 파악하는 거 진짜 힘들어.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재고라는 게 뭐예요? 옷집에서 재고는 뭘까요? 옷이에요. 옷을 왜 갖고 있어요? 팔라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재고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미가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단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저희 우리 시험 프로그램은 업종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뭐예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종이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의 재고자산은 대표적으로 제품,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아까 했던 원재료까지. 됐어요? 요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품은 뭐였어요?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했고요. 상품은 만드는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와서 파는 게 상품. 원재료는 파는 건가요? 아니에요. 원재료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재료예요. 원재료는 그러면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 생산 과정에 투입되거나 투입할 예정인 원재료라고요.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재고자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다라고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는 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를 좀 몇 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산의 종류 어렵지 않아요. 지금 알고 있던 제품 1번 제품 2번 좀 이쁘게 쓸게요. 깔끔하게. 방금 재고자산 뭐뭐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원재료부터 쓸게요. 원재료. 원재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료입니다. 막 여러분들 책에는 정의가 막 오른쪽에 써 있잖아. 이런 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미착품, 저장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재료는 뭐예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료예요. 그냥. 됐어요? 제품은 뭐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당사가 만드는 것이 제품이겠죠. 맞아요? 상품은 뭐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 상품이에요. 우리 회사가 보드마카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보드마카가 제품이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가 보드마카랑 칠판 지우개를 같이 팔 건데 칠판 지우개는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어서 다른 공장에서 싸게 사와서 같이 팔 겁니다. 그러면 그 칠판 지우개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반제품은 뭐냐면 쉽게 이름 그대로 반만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로는 뭐 컴퓨터 제조업자일 때 모니터 본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막 부품 이런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살 때 모니터, 본체, 스피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팔았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됐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것 자체가 반제품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반제품이라는 단어 저희 시험에서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뭔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딱 와가지고 야 모니터 살게. 그럼 여러분들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당연히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니터라도 당장 팔아야겠죠. 요게 반제품이에요. 완벽한 컴퓨터는 아니지만 모니터 부품 정도는 만들었다. 요거는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반제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반제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제공품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 불러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제로 말씀드리면 뚜껑이 덜 닫힌 통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뚜껑이 덜 닫힌 통조림을 팔 수 있나요? 아직 못 판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불러요. 의미를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미착품은 여러분들 미도착품을 줄인 말이에요. 미도착품. 됐어요? 내가 만약에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주문하였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썼기 때문에 반드시 분개라는 건 해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되죠?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고 네,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차변에 원재료 10,000원 요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아직 원재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요. 요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이 미착품이에요. 미도착품을 줄인 말입니다. 근데 미착품이라는 개정 과목도 저희 시험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요거 대충 설명드리고 저희가 재고자산 중에서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들은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장품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막 공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동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동 드라이버 가지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 전동 드라이버를 바로 갖다 버리나요? 아니죠. 제품을 주기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항상 저장하고 있는 물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장품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기, 생산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부릅니다. 드라이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드라이버가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고자산의 종류 중에서 저희 시험에 쓰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시험 때는 원재료, 제품, 상품 요 정도만 빨간색으로 체크하고요. 제공품은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제공품은 여러분들 개정 과목으로 쓰지는 않고요. 나중에 원가 회계라는 파트에서 배울 때 아마 언급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다르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여기 매출 채권, 외상 매출과 바드럼이라는 채권은 원재료 제품을 상품을 거래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원래 다 거래해도 상관없어요. 외상 매출은 바드럼은. 근데 저희 시험 때는 이렇게 세 개의 개정 과목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셔도 요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재고자산은 도대체 얼마로 잡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할 겁니다. 뭐 돈 준 만큼 잡겠지. 보세요. 원재료를 1,000원에 이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1,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칠게요. 됐어요? 그러면 분기 어떻게 돼요? 차변에 뭐가 생겨요? 원재료라는 자산이 생기는 거 맞나요? 자산 증가. 지금 원재료가 재고 자산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자산이 증가되니까 차변이겠죠.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이 나가는 거 맞아요?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1,000원 요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됐죠? 요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문제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원재료를 1,000원에 구입하고 운반비 10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문제를 슬쩍 바꿔보겠습니다. 슬쩍 바꿨죠? 그러면 똑같이 차변도 있을 거고 똑같이 대변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차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자산 감소겠죠. 또 얼마예요? 원재료 1,000원과 운반비 100원을 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이번에 감소하는 건 1,100원일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차변에 똑같이 뭐가 생겨요? 우선 원재료는 생길 거 아니에요? 원재료라는 자산 증가가 생기는 거 맞나요? 원재료 자산 증가가 여러분들 1,100원이 됩니다. 이 문제랑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추가한 게 운반비라는 걸 추가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팡이나 이런 통신 판매업자들한테 물건을 산다라고 칠게요. 물건을 사면 여러분들 막 5,000원짜리 사면 뭐가 붙어요? 택배비, 운반비가 붙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택배비, 운반비는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무조건 드는 돈이에요? 안 들어도 되는 돈이에요? 무조건 드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5,000원짜리 물건을 시켰는데 운반비 3,000원이 붙는데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나 운반비 3,000원 안 낼 거야. 됐어. 절대 안 내. 이런다고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규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칙이 뭐냐면 자산을 구입할 때 무조건 드는 돈이 있죠. 운반비처럼. 맞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에 따른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해요. 부가적으로 드는 돈이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끼리 어떤 규칙을 정했냐면 자산을 구입할 때 무조건 드는 요 부대 비용이 있죠. 요거를 자산으로 같이 잡자라고 정해놨어요. 되셨나요? 이거 자산으로 왜 잡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기업들끼리 정한 규칙이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원재료를 1,000원에 구입하고 운반비 100원도 들었죠. 운반비는 당연히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무조건 든 돈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쳐서 원재료라는 자산을 1,100원을 잡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떨 때는 자산으로 잡고 어떨 때는 비용으로 잡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에 차변에 자산으로 잡던 차변에 비용으로 잡던 돈을 쓴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차변에 자산으로 잡던 또는 비용으로 잡던 결국에 나중에는 싹 다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요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방금 제가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1,100원 잡았지만 요거는 결국에 나중에 원재료비라는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언제 인정돼요? 요거는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자산으로 잡던 당장 비용으로 잡던 결국에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지금은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라고 저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대 비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시험 문제 분계에서 단골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요거 보죠. 이제 69페이지입니다. 오른쪽 69페이지에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액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쵸?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애누리라는 거랑 1번, 2번, 3번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와 대조적인 내용들이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인 겁니다.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도 표에 같이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선 뭐냐면 애누리의 정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애누리는 뭐예요? 애누리 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하자나 결함이 발생하여 깎아준다라는 의미가 애누리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환출 환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반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품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인이라는 금액은 어떤 의미냐면 일찍 돈을 줘서 이런 것들을 조기 결제라고 하죠. 일찍 돈을 줘서 조금 깎아줄게라는 의미가 할인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애누리 환출 할인 요거는 뭐예요? 매입 뒤에 이런 말들이 써 있잖아요. 이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맞아요. 그러면 매입한 금액에서 돈을 덜 준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예요? 제가 만약에 원재료를 1,000원에 1,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저는 뭐가 생겨요? 우선 원재료라는 자산이 생기는 거 맞나요? 얼마짜리가요? 1,000원짜리가요. 대변에 뭔가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이. 맞아요? 요때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입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1,000원. 아니 외상 매입금은 몰라도 돼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저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봤죠. 그거의 반대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기 입금에 따른 200원을 할인받고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이 조기 입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A랑 B라고 칠게요. A가 접니다. 저는 B한테 원재료를 사왔어요. 1,000원짜리를.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내가 B한테 언제 주기로 했냐면 1년 뒤에 돈을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B사업자랑. 근데 B사업자가 돈이 급하대요.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돈이 좀 급해. 미안한데 원래 1년 뒤에 받기로 했는데 6개월 뒤에 주면 안 되니? 6개월 뒤에 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뭐라고 쇼부를 칠까요? 그래, 원래 1년 뒤에 주기로 했는데 6개월 뒤에 좀 빨리 주는 거잖아, 6개월이나. 그래, 6개월 뒤에 줄게. 그 대신 200원 깎아줘. 됐어요? 원래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찍 돈을 줘서 얼마 깎아달라고 했다고요? 200원이요. 그런 것들을 매입 할인 이렇게 부른다고요. 일찍 돈을 줘서 깎아줄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이라는 금액은 원래 줘야 되는 돈보다 조금 준다라고 의미를 알고 계시면 돼요. 조금 주는 거잖아요. 200원 깎아줄 거니까 저는 얼마만 주면 돼요? 800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800원만. 맞나요? 그렇죠. 그럼 분기 한번 해보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 먼저 돼야죠. 이거 지금 갚았잖아요. 항상 갚으면 없애고 받아도 없애라고요. 갚아놓고서 이 부채를 뭐하러 장부에 냅둬요. 얼마 없애요? 1000원이요.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만 주면 돼요? 그러면 200원 깎아줄 거니까 800원만요. 나머지가 뭐라고요? 매입, 할인 200원이라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런 분계는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분계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최소한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이라는 금액은 뭐라고요? 매입한 금액에서 뭔가 돈을 덜 준다는 의미구나.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아닙니다. 지금 200원만큼 덜 주는 거 맞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의미가 뭘까요? 매출한 금액에서 돈을 덜 받는다라는 의미겠죠. 얘가 덜 줄 거니까 매출자는 덜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의미가 상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매자가 돈을 덜 주면 판매자는 돈을 덜 받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애누리, 환출, 할인 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면 조금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면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매입한 금액 중에 돈을 덜 준다는 뜻이구나. 매출은 뭔가 판매를 했는데 애누리, 환입, 할인이 있으면 돈을 판매한 금액보다 덜 받는 거구나.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돈을 덜 준다, 돈을 덜 받는다. 요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도 내용이 있지만 뒤에 내용은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요거만 분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걸 한번 분기 한번 써볼게요. 요거만. 이게 세무 1급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은 아닌데 날짜 5월 5일이라고 치고요.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치면 외상매입금이 뜰 겁니다. 차변 금액은 1000원이었죠. 대변에 돈 현금으로 얼마만 줄 거예요? 800원. 현금 800원 맞아요? 나머지는 할인이었죠. 그래서 대변에 매입 할인 이렇게 치면 코드 번호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도대체 어떤 걸 샀었는데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 외상매입금이 처음에 왜 산 게 있었어요? 원재료 구입하는 게 생겼죠. 그래서 원재료라고 써있는 매입 할인인 155번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55번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분기에서 자주 나오진 않을 겁니다.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지만 혹시 몰라요. 그래서 매입 할인은 어떤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할인 인지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나중에 또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하단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할 항목. 요것도 중요합니다. 중요. 아시겠죠? 첫 번째 운송 중인 상품이고요. 두 번째가 적송품, 위탁 물품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시송품, 시용품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할부 판매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저당 상품이라는 게 있고요. 여섯 번째 반품 가능 재고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나요? 다들 보셨죠? 그렇죠? 보셨을 때 어떤 의미냐면 하나씩 제가 하나 뜯어 드릴게요. 하나씩. 회계일급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회계일급에서는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운송 중인 상품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눠져요. 1-1이랑
1-2 됐어요?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좀 그림 그리기가 애매한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요걸로 그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사진 찍으세요. 아시겠죠? 그려드리면 제가 사진 찍는 시간 이따 5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69페이지 하단 보시면은 뭐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뭐 말로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런 거예요. 미국, 여러분들 찍기 쉽게 좀 이쁘게 그리겠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됐어요? 요렇게 미국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 거래요. 미국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보내요? 일반적으로 비나 배에 이렇게 실겠지만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비싸서 이렇게 배에 실어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올립니다. 배 위에. 됐나요? 요 올리는 행위를 선적이라고 표현해요. 선적. 맞아요. 그러면 배에 물건을 올렸습니다. 그럼 배가 이런 식으로 운송 중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 운송 중인 상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상품이 하나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100원짜리라고 하죠. 100원짜리.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 100원짜리 이 운송 중인 상품은 A인 미국 회사가 갖고 있어요? B인 우리나라 회사가 갖고 있어요?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100원짜리를 미국의 재고자산으로 잡을지 우리나라의 재고자산으로 잡을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안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제가 선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물건을 배에 싣는 행위를 선적이라고 했죠. 물건이 선적이 끝나자마자 구매자 걸로 보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선적하자마자 누구의 자산으로 보자고요? 구매자의 자산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 도착지 인도 그것도 비슷해요. A 미국 똑같이 B 우리나라 똑같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선적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운송 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운송 중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0원짜리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도착지 조건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미국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야 수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구매한 사람들끼리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규정을 하자. 그러면 이 배에 있는 물건 있죠. 100원짜리. 이 100원짜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요렇게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맞아요. 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번에는 이렇게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판매자. 여기는 구매자. 됐어요? 이게 아직 누구한테 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재고자산이다라고 딱 정의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규정을 놓고요. 이렇게 규정을 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 사진 찍으세요.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는 물건을 선적하자마자 누구 거요? 구매자 거.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라고요? 도착할 때까지는 판매자 거로 보자.
이 두 가지의 규정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회계급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어본 적은 있으니까. 아시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끌게요. 이제 끕니다. 위탁 물품.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우리 회사가 계속 거꾸로 그리네. 이렇게 물건을 팔 거예요. A가 저고요. 저고. A가 저고 B가 구매자라고 하겠습니다. 구매자. 됐어요. 여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죠. 근데 이 위탁물품이라는 건 누가 등장하냐면 C가 등장해요. C가 등장합니다. C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썼네. 요런 식, 요런 식. 아이고. 요런 식. 요런 식으로 A가 원래 B한테 물건을 바로 판매하는 거지만 요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C가 대신 팔아주는 행위를 위탁 판매, 적송품 판매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A라는 저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저는 위탁자라고 부릅니다. 위탁자. 그리고 C는 누구였어요? C는 대신 팔아주는 사람 맞아요? C를 대신 팔아주는 회사. 요거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 수탁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나요? A 회사가 C한테 제품을 100원을 보냈어요. 대신 팔아달라고. 됐어요? 근데 C가 B한테 대신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C가 아직 100원을 받고 100원어치 물건을 받고 제품을 받고 제품을 수령하고 아직 미판매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얼마짜리가요? 100원짜리겠죠. 얘가 얘한테 100원 보내줬는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0원의 제품은 누구 걸까요? 구매자 걸까요? 아직은 내 걸까요? 당연히 내 건 겁니다. 대신 팔아주는 회사가 아직 판매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냥 내 거죠. 내 거.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책만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볼까요? 똑같이 얘도 접니다. 저. 또 얘는 구매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건 하나 만들면 누구한테 보내줄까요? 요런 사람들한테 보내줄 겁니다. 요런 사람들한테, 구매자한테. 구매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거래처라고 할게요. 거래처. 거래처. 우리 회사랑 뭔가 거래를 하고 있던 회사겠죠? 거래처니까. 거래처한테 야 우리 물건 하나 만들었어. 한번 너가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내줘요. 얼마 보내줬냐면 제품을 1,000원짜리를 보내줬다라고 칠게요. 됐어요? 그러면 B가 물건을 써볼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을. 이 받은 물건을. 그죠? B 회사가 만약에 구매 의사가 있답니다. 구매 의사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한테 돈 당연히 주는 거 맞아요? 이거 써보니까 괜찮니? 이거 살게. 하면 돈 이렇게 1,000원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구매 의사를 안 했답니다. 표시를. 이거 별로야 안 살래. 그러면 이 제품 1,000원은 아직 누구 건 거예요? 아직 A 건 거죠.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구매자가, 거래처가 구입 또는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인 A 재고자산이다. 요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이거 안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A 거죠. 그래서 이걸 X라고 바꿀게요. 이 문장을 썼으니까. 아시겠죠? 그다음 할부 판매는 쉬워요.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서 A라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판매할 거예요. 판매. 되나요? 일반적으로 구매자들은 자동차를 현금으로 사요? 할부 껴서 사요? 당연히 할부 껴서 살 겁니다. 할부로 구입이라고 할게요. 할부로 판매. 누구한테요? A한테요. A 회사에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갖고 있던 요런 자동차가 누구한테 가요? A한테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받을 거라고요? 매달 요렇게 조금씩 받을 거라고. 조금씩. 됐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아직도 기아 자동차 거예요? 이제 A 거예요? 당연히 이제 A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돈을 덜 받았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자동차를 인도했기 줬으니까 판매한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기준이라는 게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매했다.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함으로 재고 자산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얘한테 팔았으니까 돈을 안 받았더라도. 됐어요? 그 다음에 저당 상품, 담보 얘기하는 겁니다. 담보. 됐어요? 여러분들 A 회사, 제가 B라는 회사한테 이렇게 담보를 줬대요. 담보. 됐어요? 담보를 주면 이 담보는 여러분들 아예 B 거예요? 내 거예요? 아직 내 거잖아요. 담보. 대표적으로 담보를 맡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죠. 뭐 집담보 맡기거나. 맞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증금 같은 거 느낌이잖아요. 어차피 돌려받을 거니까 당연히 아직 내 건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담보를 제공한 자의 재고 자산의 포함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반품 가능 재고사는 쉬워요, 여러분들. 온 매장 많이 가죠, 온 매장. 온 매장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직원이 뭐라고 해요?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7일 이내에 가져오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온 매장은 환불이 가능한 기간까지는 아직 수익으로 잡지 않아요. 그럼 언제 수익으로 잡을까요? 당연히 환불 기한이 종료된 후에 수익으로 잡습니다. 이런 얘기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물건을 팔았지만 이 소비자가 언제 환불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수익을 안 잡아요. 근데 환불 기한이 끝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환불을 못 해주잖아요.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한 항목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 요거 그 다음에 적송품 그 다음에 시송품 다른 것들은 모르더라도 방금 제가 빨간색으로 친 것들이 있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를 최소한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니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혹시나 사진을 못 찍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요거를 아까 저도 찍어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좀 같이 좀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같이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보실까요? 뒷장. 보셨을 때 문제에서 70페이지에서 밑에 4번에 보시면 상품 매매에 관한 등식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별표 치세요. 별표입니다. 중요해요. 보세요. 다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셔야 됩니다. 네, 상품이에요. 상품은 뭐예요? 자산입니다. 맞아요. 아까 재고자산이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재고자산 상품. 맞죠?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의 상품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방금 한 거 어떻게 생겼어요? 영어로 T자처럼 생긴 거 맞나요? 이런 것들을 T계정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래서 회계하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이런 여러분들 상품 매매에 관한 등식 밑에 보니까 막 등식이 4개나 있잖아요. 이 4개를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게 제가 T계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알려드릴 거니까 요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위에 가운데 네, 요거를 T계정이라 불러요. T자라. 상품은 자산이니까 요쪽이 뭐예요? 차변이죠? 여기에 자산의 증가 자리예요. 됐어요? 요거는 요쪽은 뭐예요? 대변이죠? 대변이니까 자산의 감소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산의 감소 자리. 아시겠죠?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2개의 칸이 상품의 증가 자리라고요. 증가. 상품이 증가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와서 파는 거라고 했어요? 아까 사와서 파는 게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증가되려면 사와야겠죠. 여기가 그래서 매입액, 단기 매입액 자리예요. 단기라는 건 여러분들 올해라고 했잖아요. 단기에 상품 매입한 만큼 상품이 증가되겠죠, 당연히.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제가 올해 매입한 게 얼마였냐면 총 매입한 금액이 1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한 금액이 50만 원 있답니다. 제가 아까 요거 설명드렸죠. 아까 환출, 애누리, 할인이라는 건 매입한 금액에서 돈을 덜 준다라는 의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100만 원어치 매입을 해서 돈을 썼는데 얼마는 덜 준다고요? 50만 원은 덜 주는 거니까 내가 실제로 돈을 씀으로써 상품을 사온 건 얼마어치인 거예요? 50만 원인 겁니다. 맞아요. 100만 원에 매입을 했지만 50만 원만큼 덜 줬다. 덜 줬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요 금액들이. 그래서 50만 원만 실제로 준 거 맞아요? 요게 실제로 준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희 장부라는 건 실제로 쓴 돈만 장부에 잡을 수가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들도 용돈기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쓴 거를 적자잖아요. 용돈기입장에 여러분들 50만 원 써놓고서 100만 원 쓰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상기 상품 매입액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 순 매입액이라 불러요. 진짜 매입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사온 거 중에 요 덜 준 금액들을 빼면 순 매입액이 나온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자리가 기초 상품 재고액이에요. 기초라는 건 여러분들 1월 1일을 의미합니다. 1월 1일. 그러면은 기초 상품 재고액은 뭐예요? 작년 상품이 올해로 넘어온 금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작년에 갖고 있던 게 왜 올해로 넘어왔겠어요? 작년에 구입했다가 안 팔렸으니까 올해로 넘어왔겠죠. 여성분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2월 상품.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아울렛 같은 데 많이 갑니다. 아울렛 가서 이제 뭐 부모님들 뭐 사드리려고 아울렛 자주 가는데 아울렛 가면 여러분들 금액들이 좀 명품이 좀 싸죠. 왜요? 2월 상품이니까요. 작년에 만들었다가 못 파는 거라고요. 그러면 원래 올해는 상품이 빵원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작년으로 넘어온 금액이 있으니까 상품이 그만큼 증가돼 있는 거죠. 이미 창고에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상품 재고액이 얼마? 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창고에 50만 원치는 원래 있었고요. 또 얼마어치 더 샀다고요? 50만 원치 더 샀다고요. 그러면 총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상품은 100만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100만 원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100만 원치를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100만 원치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데 요 중에서 제가 상품이 대변으로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려면 뭘까요? 팔아야겠죠. 팔면 상품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때 대변에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원가라는 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50만 원치 원래 갖고 있었죠. 또 매입한 거 얼마 있다고요? 50만 원. 총 얼마 있다고요? 100만 원치. 100만 원은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잡혀 있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잡고 있다가 판매할 때 이렇게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쓴 거는 언젠가는 비용을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상품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구입했을 때가 아니라 판매했을 때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 뭐 돈 줘야겠죠?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대변에 상품도 없애야겠죠.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품을 구입했을 때 돈을 썼죠. 제가 돈을 쓴 거는 언젠가는 비용이 인정된다라고 했잖아요. 상품이 비용 인정되는 건 언제라고요? 판매했을 때. 어떤 금액으로요? 매출 원가로요. 아시겠죠? 요 분계 몰라도 돼요. 나중에 연습하세요, 저랑.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나중에 어려운 것도 쉽게 하기 위해선 상품 T자 계정에서 요 자리가 매출 원가 자리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총 100만 원치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50만 원이 팔렸다라고 치면 50만 원은 팔린 거예요? 못 팔린 거예요? 아직 안 팔린 거죠? 아직 12월 31일이 됐는데도 안 팔렸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에요. 됐어요? 요게 12월 31일. 요게 50만 원이라고 하고 요거도 5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얘를 물어봐요. 얘 이제 매출원가. 얘를 구해봐라고 나와요. 매출원가. 구해봐라고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할까요? 나올 때는 50만 원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치면 어떻게 구해요? 기초 상품이랑 산 거 합치면 얼마였어요? 100만 원에 100만 원의 상품을 갖고 있는데 50만 원치는 못 팔았으니까 50만 원치는 팔았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등식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등식이 조금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러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예요. 정말로. 숫자가 복잡해지잖아요. 큰일 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요 T 계정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요? 50만 원 있었고 50만 원 구입했으니까 총 합쳐서 100만 원 갖고 있는데 못 파는 게 50, 판 게 40이면 안 떨어지잖아요. 10만 원이 비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품이 대변으로 없어지는 이유가 아까 제가 판매했을 때라고 했죠. 근데 없어진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제가 써놓을게요. 요거는 판매했을 때고요. 언제 요거를 제가 타계정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요 8번이에요. 이거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상품이 없어지는 게 팔릴 때만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그냥 진짜로 없어졌거나, 그렇죠? 공짜로 누군가에게 줬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상품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누군가한테 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여기 지금 배우는 게 재고자산이죠.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재고자산을 다른 용도로 없어지거나 사용했을 때는 적요 8번이라는 걸 걸어야 돼요. 알려드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적요 8번을 거는 것들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적요 8번을 거는구나. 요거를 타계정 대책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다르게 사용했을 때 적요 8번을 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볼게요. 제가 지금 판서로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가 흐름의 재고 자산 평가. 기말 재고액 있죠. 기말 재고액. 기말 재고액이 뭐예요?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상품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뭐 상품이 될 수가 있고 제품, 원재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거 다 재고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말 상품에 창고에 우리 상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게요? 수량을 파악해야 되죠. 그렇죠? 수량을 파악해야 되고 뭐도 파악해야 돼요. 개당 얼마짜리인지 단가도 파악해야 총 기말 재고액이 요만큼이다라고 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 아까 여기 T 계정에서는 그냥 기말 재고액이 50이라고 했지만 요거도 창고 들어가서 셌겠죠. 얼마나 있는지. 맞아요? 그렇죠? 편의점 알바를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알바할 때 제일 귀찮은 게 과자 세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했을 때. 제가 옛날에 편의점 알바했을 때 시급이 3,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야간인데도. 그때 거기 사장님이 다 시켰어요. 과자 세라. 음료수 개수 세라. 다 시켰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뭐 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파란색으로 하고요. 요거를 제가 요 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 기말 재고액을 파악할 때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랑 뭐가 중요하다고요? 얼마인지 파악할 때는 수량도 파악해야 되고 단가도 파악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수량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습니다. 뭐 혼합법
혼합법은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써놓죠. 혼합법. 됐어요. 그러면 세 가지라고 바꿀게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들 책에는 여러분들 또 회색깔에 막 등식이 있어요. 아래쪽에 71페이지 하단에.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81회 있나? 2회 있었나? 실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세요.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방금 뭐 있었어요? 수량 파악하는 방법이. 이건 아닌데. 그렇죠? 이건 아니었죠? 뭐였죠? 이건가? 네.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세 가지라고 했죠. 그렇죠? 문제에서 그러면 수량 파악하는 거,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 혼합법은 없으니까 정답은 그냥 3번. 이게 끝이에요. 등식을 절대 안 물어본다고요. 이거 뭐하러 외워요? 실무자들도 몰라요. 실무자들이 이런 방법 뭐하러 외우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등식이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문제 나중에 다 풀어볼 거예요. 다 풀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제가 문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굳이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고집스럽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기록법은 뭐냐? 수량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 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세는 게 실질재고조사법. 이게 창고에 들어가서 세자. 계속기록법은 뭐냐면 내가 원래 총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판매하는 수량을 매번 이렇게 바코드 찍어서 체크할 거죠. 100개를 갖고 있었는데 바코드 찍은 게 50개래요. 창고에 몇 개 있겠어요? 50개 있겠죠, 당연히. 총 갖고 있던 게 원래 100개인데 바코드 찍어서 판매한 걸 체크해 보니까 50개. 창고에 50개 있을 겁니다. 이게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은 그냥 창고에 들어가서 세자. 아시겠죠? 근데 혼합법은 뭐냐? 이거 의미 모르셔도 돼요. 혼합법은 뭐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수량에 차이가 발생했대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총 갖고 있는 거에서 판매한 수량을 체크해 보니까 창고에 50개 있을 건데 창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40개밖에 없대요. 뭔가 10개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없어진 수량이라고 해서 감모 수량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없어졌겠죠, 여러분들. 원래 창고엔 50개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보니까 40개밖에 없으면. 됐어요? 됐어요? 감모 수량. 없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손해예요. 제가 항상 손해보면 뭘로 인정받는다라고 했어요? 비용이요. 맞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감모 수량은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아시겠죠? 이 감모 중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엄청 많죠? 정상 감모라는 게 있고요. 비정상 감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둘 다 없어진 건 똑같으니까 비용 인정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정상 감모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 뭐 해일이 뭐 바다 태풍이라고 없어진다. 그러면 못 막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는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게 비정상 감모예요. 그래서 정상 감모분이 있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로 인정해줘요. 원가 요거 판매한 것처럼 똑같이 인정해준다고요.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분기로 말씀드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거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대변의 뭐 상품 이런 식으로 분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상 감모도 중요해요. 요거는 이론 대비로 기억하시고요. 이론 대비로 기억하시고 이 분계는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상품이죠. 상품을 판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라고 했죠, 감모가. 그러면 제가 상품이라는 거 원래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썼을 때 적유 몇 번 걸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8번.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에다가 적유
8번 이런 식으로 거는 겁니다. 이거 뭐야? 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잠깐만 거기 보세요. 잠깐만. 어디 보시냐면 76페이지 보세요. 76페이지 13번. 보셨어요? 장부상 제품 재고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50만 원이고 실제 제품 재고액은 145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부에는 제품이라는 게 150 있어야 되는데 창고 들어가 보니까 145만 원밖에 없대요. 5만 원만큼 뭐예요? 감모가 발생한 거라고요. 감모가.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정상감모래요? 비정상감모래요? 마지막에 이 재고감모액은 비정상적으로 발생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요 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5만 원 대변의 상품 제품이죠. 지금은 제품 적요 8번 하고 5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분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5월 6일이라고 쳐볼게요. 너무 많다. 5월 7일 요거라고 쳐볼게요. 차변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3번, 대변은 숫자 4번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은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여기 하나 있어요. 요거 금액은 5만 원. 대변에 뭐예요? 제품. 없어진 거잖아요. 제품. 그리고 저기 몇 번이요? 저기요 숫자 8번 이렇게 하면 타계정 대책이라고 뜬다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100점짜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어려울 거지만 그래도 진짜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만 지금 정리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문제 보여드렸죠? 수량 결정 방법으로는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혼합법으로 했을 때도 기억 못해도 된다고요. 그냥 감모 수량은 없어진 거다. 없어진 거는 손해보니까 비용으로 인정된다. 근데 정상감모랑 비정상감모가 있지만 정상감모분은 원가로 인정한다. 이론 대비를 기억하시고 비정상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계속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수량 결정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제 볼 겁니다. 단가 결정 방법은 여러분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73페이지 보세요. 73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73페이지를 보시면 문제가 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예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2페이지 보시면 식이 엄청 복잡하고 막 한바닥이 뭔가 이상하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고요. 30 기초재고 매입 매출 매입 수량 10개 30개 20개 10개 그 단가는 개당 100원 개당 120원 그리고 개당 130원 됐죠? 됐죠?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안 보고 있으면 좀 소름인데요? 보고 있겠다고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을게요, 저는. 네, 요렇게 한번 봐보죠. 좀 굵게 해서 잘 볼 수 있게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 단가 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총평균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요 네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들으실 때 이게 무슨 소리야? 단가를 무슨 결정하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의미만 생각하세요. 먼저 지금 제가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 73페이지에 있는 73페이지에 있는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73페이지 보시면 보시면 이거 제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요게 매출이에요. 제가 매출만 다른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매출만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매입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셨을 때 매출이 여러분들 지금 몇 개 팔았대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품이라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보셨을 때 지금 문제에서 매출한 게 20개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매출한 게 20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은 이게 상품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요거를 그냥 개당 얼마에 팔 거냐면 500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개당 500원에 팔 거고 20개 팔았으니까 나는 총 얼마 번 거예요? 10,000원 번 거 맞나요? 10,000원? 맞아요. 그러면 20개에다가 개당 500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나는 매출액이 10,000원인 겁니다. 10,000원. 됐어요? 저번에 제가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더 켜보면 네, 여기에서 제가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써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 매출에 요거 10,000원 쓴 거예요. 됐어요? 그럼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물건을 팔면은 매출액이고 물건을 만들거나 사오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 원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보셨을 때 지금 제가 20개 팔았죠? 매출액이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잖아요. 계산 구조가 매출 원가. 요거는 20개 단가 500원이었고요. 맞아요.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결국에 내가 20개 팔았는데 10,000원 벌었대요. 근데 이 20개를 사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원가라고요. 매출 원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거 상품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죠. 상품은 만드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상품은 사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상품은 사오는 건데 제가 1월 2일 날 10개 사왔고요. 1월 9일 날 30개 사왔고 1월 30일 날 10개 사왔대요. 그럼 보셨을 때 여러분들 판 게 몇 개라고요? 20개죠. 그러면 이 대응되는 원가도 똑같이 20개만 잡으셔야 돼요. 20개 팔았으니까 20개치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20개를 계산할 건데 지금 1월 2일자, 1월 9일자, 1월 30일자를 봤을 때 계속 금액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1월 2일 날 제가 개당 100원에 사왔고요. 1월 9일 날 개당 120원에 사왔었고 1월 30일 날 개당 130원에 사왔습니다. 사오는 금액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매번 사오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뭔가 여기 계산할 때 1월 2일 걸로 먼저 계산을 해야 되나? 1월 9일 걸로 먼저 계산해야 되나? 1월 30일 걸로 먼저 계산해야 되나? 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금액이 달라지는지 배우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입선출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똑같이 10,000원이고 500원에 팔았다고 가정했으니까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할 거예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선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선자입니다. 가장 먼저 매입했던 것을 가장 먼저 원가로 계상하자, 이런 방법이라고요. 1월 2일, 1월 9일, 1월 30일 중에 가장 먼저 있던 건 뭐예요? 1월 2일일 겁니다. 1월 2일 10개 곱하기 개당 100원을 먼저 원가로 계산하자고요. 그럼 여기 10개 들어가겠죠? 몇 개 더 잡아야 돼요? 10개 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개 팔았으니까. 요거 다음으로 먼저 매입한 건 언제예요? 1월 9일 거죠. 이 30개 중에 10개를 끌고 오는 겁니다. 요게 선입선출법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가장 먼저 매입한 1월 2일자 10개 곱하기 개당 얼마였어요? 100원에 사온 거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20개 팔았으니까 원가도 20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10개 곱하기 개당, 이번엔 요거 이제 없잖아요. 이제 뭐밖에 없어요? 가장 처음에 썼던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개당 120원. 됐어요? 요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2,200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2,200원이고 기말재고액은요? 기말재고액이라는 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미 원가로 계산했죠? 여기에.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 30개 중에 몇 개만 원가로 이미 계산했어요? 10개만 계산했으니까 남은 건 몇 개 있어요? 20개는 남았잖아요. 기말재고액 1월 9일자, 여기 또 안 썼네. 1월 9일. 1월 9일자 몇 개 남았어요? 30개 있었지만 10개는 이미 원가로 계산했으니까 남은 건 20개죠. 곱하기 단가 얼마였어요? 120원. 플러스 몇 개 또 있어요? 이것도 아직 갖고 있잖아요. 1월 30일자 10개 곱하기 단가 얼마예요? 130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남는 기말재고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3,7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방법에 따라서 매출원가의 금액과 기말재고의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됐어요? 근데 아무리 달라져도 요거는 똑같아요. 합친 금액은. 왜요? 결국에 여러분들 내가 사온 거는 요만큼 사왔었고 요만큼 사왔었고 요만큼 사왔잖아요. 돈 쓴 거는 다 요거 세 개가 끝이에요. 근데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만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합쳐서 매출원가랑 기말재고 합쳐서 5,900원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다 이해했죠? 그다음 후입도 보죠. 후입도 똑같이 매출액은 똑같죠. 5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매출 500원. 똑같이 매출원가 구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뒤후예요. 뒤후 한자로. 그럼 봤을 때 매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매입한 거를 먼저 원가로 계산하자는 방법이라고요. 매출이 1월 16일 날 했죠. 1월 16일 날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산 게 언제예요? 1월 9일이잖아요. 맞아요. 요걸로 먼저 원가를 계산하자는 뜻이라고요. 됐어요? 몇 개, 원가 몇 개 잡아야 된다고? 항상 20개, 20개 팔았으니까. 30개를, 오, 다 되네요. 그러면, 이거 1월 9일자 20개, 하나당 얼마짜리예요? 120원이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매출원가 얼마나요? 2,400원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럼 기말재고액도 한번 해보죠. 기말재고액. 요거 남아있죠? 요거 몇 개 남아있어요, 이제? 20개 계산했으니까 10개 남아있고. 얘도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럼 계산 한번 해보면 1월 2일자 10개 단가가 1월 2일자는 100원이었고 플러스 1월 9일자 여기도 10개 단가 120원이고요. 1월 마지막 30일자 10개 단가 얼마였어요? 단가 130원.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금액은 3,500원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뭔가 방법에 따라 대해서 매출원가랑 기말 재고액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합친 금액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5,900원, 여기도 5,900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과 후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론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론 문제에서 요거를 다 계산해라 안 나와요. 계산하라고 해봤자 선입선출법으로 매출원가 이거 구해라 하나 물어봐요. 하나. 저는 모든 방법들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차이 뭐예요? 매출 원가는 어떤 방법이 더 커요? 선입은 매출원가가 2,200원이었고 후입은 얼마였어요? 2,400원. 오케이. 후입승. 요런 걸 물어본다고요. 됐어요? 기말 재고액은요. 매출원가가 당연히 얘가 크니까 기말 재고액은 얘가 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얘랑 금액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말 재고액은 당연히 선입선출법이 더 큰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 계산 집에서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총평균법. 학창시절에 평균이라는 거 매겨봤잖아요. 평균이 뭐예요? 공부할 때. 내가 뭔가 국수사가 0 점수들을 다 더해가지고 과목 수량으로 나누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평균법이라는 건 내가 총 갖고 있는 요것들이 있죠. 요것들의 평균 구입한 단가. 이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게 평균법이에요. 내가 평균 얼마 정도에 구입했던 거지?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평균법을 계산해 보면 조금 작네. 계산해 보면 1월 2일자 몇 개 갖고 있어요? 1월 2일자 10개 갖고 있는 거 맞아요? 10개 곱하기 단가 얼마에 샀는데요? 100원 플러스 1월 9일자 몇 개 샀는데요? 30개요. 몇 개 얼마였는데요? 개당 120원 플러스 1월 30일자 몇 개 갖고 있어요? 10개 곱하기 단가는요 130원. 우선 총 갖고 있는 거를 다 더하는 겁니다. 저희가 점수 매길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왜 이거 다 더해버리면 아까 얼마 나온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5,900원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내가 총 갖고 있는 거 5,900원이에요. 여기서 몇 개로 나눈다고? 총 갖고 있는 거 50개로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총 갖고 있는 거 50개로 나눠버리면 평균 단가 118원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매번 살 때마다 물건 값을 다르게 샀지만 평균을 매겨보니까 한 118원 정도에 구입했던 거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총평균법도 똑같이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액부터 한번 해보자. 아까처럼 매출액 똑같죠? 항상 판매 금액은 똑같았잖아요. 판매 금액이 계속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매출 원가, 기말 재고액을 구해야겠죠. 매출 원가 몇 개 팔았다고요? 지금 20개. 그럼 매출 원가 20개 곱하기 이제 평균 단가를 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쓰지 않아요. 됐어요? 평균 단가 구했던 거 118원. 여기다가 118원.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는 2,360원이 나올 거고요. 기말 재고액은 몇 개 남았겠어요? 총 50개가 중에서 20개 팔았으니까 30개 남았겠죠. 30개 남았을 거고요. 그리고 평균 단가 또 118원. 이렇게 계산하면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은 3,540원. 결국에 이것도 또 합쳐서 5,900원 나와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방법에 따라서 매출 원가랑 기말 재고액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이지 총 금액인 5,900원은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법 보죠.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어떤 의미냐면 1월 2일 날 처음에 내가 갖고 있었죠. 1월 2일 날 갖고 있다가 또 언제 구입했어요? 1월 9일 날 또 매입한 거 맞나요? 요거를 이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겹쳤죠. 요럴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 됐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죠. 여러분들 책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1월 2일자 몇 개였어요? 10개 곱하기 하나당 얼마예요? 100원 플러스 1월 9일자 몇 개였어요? 30개 곱하기 얼마예요? 120원. 요거에 대한 평균 먼저 구하는 겁니다. 총 몇 개인데요? 40개. 요거에 대한 평균 단가를 구하면 하나당 얼마의 평균이 나와요? 115원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평균 금액이 115원이라고 저희가 방금 구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평균 금액 가지고 20개인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똑같죠? 매출 원가 20개 곱하기 이제 평균 단가 구하면 제가 여기 있는 단가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평균 단가 115원 해가지고 매출 원가는 2,300원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40개 중에 20개 매출 원가로 계산했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여기 사이에. 이제 20개 남았겠죠. 맞아요. 20개 남았고 평균 단가 얼마였어요? 저희가 방금 115원 맞나요? 그러면 이제 20개 우리가 갖고 있고 1월 30일 날 10개 또 사왔죠. 요때 평균 단가를 또 새로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기말 재고액은 뭐라 그랬어요? 매출 원가랑 기말 재고액은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항상 5,900원이요. 여기는 얼마 나오겠어요? 3,600원이 나오겠죠. 5,900원 나와야 되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5,900원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많이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나 많이 안 물어보지 여러분들이 시험보다 급수가 올라가면은 많이 물어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오늘 엄청 길게 했잖아요. 이 4페이지도 하고 아까 여러분들 저장한 거 당좌산도 끝냈으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도 배울 내용들 중에서 오늘 수업한 게 아마 가장 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좀 이왕 이렇게 공부했던 거 제가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조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중요해요.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제가 요 내용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을 하나 다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이거 녹화를 했거든요.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는 날이라서 제가 오늘 녹화했으니까 이거 녹화본을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좀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한 내용들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확인이 되신 분들은 혹시 채팅에다가 좀 대답 좀 해주실까요? 확인이 되신 분들은? 네, 다들 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릴게, 제가 지금,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내일도 저희가 수업이잖아요. 내일 수업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냐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바로 내일 수업할 부분들을 좀 녹화를 해놓을 거예요. 녹화를.
녹화를 제가 해드려서 내일은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안 사정이 좀 그 할머님이 좀 이독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내일 병원을 가는 거여서 오늘 제가 새벽까지라도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녹화본이라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메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일괄적으로 오늘 녹화했던 내용이랑 내일 원래 수업이 나가야되잖아요. 내일은 저희가 지금 재고 자산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뭐 이제 비유동 자산 쪽을 할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을 제가 여러분들 메일로 녹화본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요. 내 녹화본을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남겨놓겠습니다. 문자로 남겨놓을게요. 단체 문자 남겨놓을 테니까 좀 집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양해 좀 해드리고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어차피 녹화본 보내드릴 거니까 녹화본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은 제가 수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업이 없고 제가 녹화본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으면 좀 대답 좀 해주실까요? 제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다는 분들은 좀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 바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저한테 카톡으로 이메일을 좀 남겨주세요. 내일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내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바로 카톡으로 이메일 좀 날려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